저희가 이제 평택 내 고등학교 특성과 시험지 분석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내 아이에 맞는 고등 선택과 상위권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평택 내 고등학교별 입시의 현황이라든지 특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선행과 심화가 어떤 것인지, 또 그 결정력이 정말인지, 그다음에 내 아이가 대학을 잘 가려면 어떻게 고등학교를 준비해야 되는지 요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별 시험지 분석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집중력과 관계되는 비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요거에 대한 얘기하고, 그다음에 윤유경 학원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평택고등학교 입시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평택고등학교는 사실은 뭐 선행학습 금지법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차별화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시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됐어요, 최근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건 없고요. 제가 과거에 모아왔던 자료 있습니다. 저기 평택고등학교 보시면 서울대 굉장히 많죠. 우리 아이가 여기까지만 들어가도 되겠죠. 거기 못해도 여기까지만 들어가도 되겠죠. 하지만 이거는 이제 재수강 포함이고요. 그 다음에 누적된 것 포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을 한다면 평택고등학교가 경기도에서 공립학교 중에서 거의 뭐 21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를 셌더니 186명 정도 되더라. 그러면 그게 한 90등 정도가 됐을 때 어느 정도 인서울에 가깝게, 아니 인경기까지는 대학을 갈 수 있더라. 그래서 평택고만 간다고 해서 200등, 300등 한다고 해서 꼭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학을 갈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신안고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자, 여기 서울대, 그다음에 의약학계열, 연세대, 고려대, 또 이렇게 많이 갑니다. 여기서도 이제 중복 합격자들이 많고 재수생도 있기 때문에 요걸 다 셌더니 137명이고요. 이거를 중복 합격자가 있기 때문에 반으로 잘랐더니 한 60등 정도 안에 들어야지 어느 정도 들어본 대학은 갈 수 있겠다. 아주 훌륭하진 않지만 SKY 정도는 아니고요. 한광고 같은 경우에는 2022학년도에 이제 결과가 나와 있어요. 고려대, 한양대, 뭐 한외대, 막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는 것. 요거 자, 그다음에 자, 평여고는 다행스럽게 최근에 3년간 입시 결과를 제가 그 평여고에서 입시 설명에서 나눠주는 그 책에서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캡처해서 가져왔는데 어, 어, 서울대가, 우리 다른 학교는 다 앞쪽에 있죠. 근데 서울대가 여기 3년간 한 명 보냈네요. 그 다음에 뭐 성균관대라든지 3명, 그 다음에 경희대 8명, 이렇게 이제 다른 뭐 동국대라든지 뭐 공민대라든지 한 8명씩 이렇게 3년 동안, 1년 동안 어, 그 보여주는 건 조금 작기 때문에 이렇게 3년 동안 모은 것 같습니다. 보시면 학교별로 어느 정도 입시율이 다르구나, 이게 좀 보이시죠? 네, 보시면 2019년도에 입시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2021년도에 입시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2022년도에 입시 결과입니다. 발표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2021년도는 추정을 했고요. 대부분 저희 학원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비전고 학생들이 비전고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특히 어느 해에는 뭐 전교 1, 2, 3등이 다 저희 학원을 다닐 정도로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산을 해본 거고요. 또 여기 2022학년도 자료는 비전고에서 내보낸 공식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게 학교의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인원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가 등급을 조금 받을 때 어떤 것이 유리하느냐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지금은 문이과 통합 과정이지만 우리 아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유리하냐 불리하느냐 이것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반 현황도 좀 알아야 되고요. 기숙사가 있느냐 없느냐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색깔별로 표시해 있는데요. 자, 요렇게 저희 학원에서 하는 학교들은 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저희 학원에서 내신 수업을 해주는 곳에서는.
자,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도 여기서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특징을 보시면 자, 반 인원수 제가 여기다 다 표시해 놨습니다. 가장 많은 데가 지금 한광요고이다. 그래서 11반이다. 그다음에 가장 적은 데는 평여고이다. 물론 4개 반이 더 있어요, 상과가. 하지만 그것은 저희가 이제 입시하려고 하는 그 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학교의 특징이 있는데요. 자, 신안고 같은 경우에는 자, 베리타스 반이라고 하는 게 운영되고 있죠. 근데 예전에는 12명 정도만 했었어요. 근데 지금 30명 정도. 그래서 학교에서 많이 신경 써준다는 의미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1학사, 2학사. 그래서 뭐 197 이상 그 컷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뭐 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190 이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평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내신으로 한 30명 정도 이렇게 뽑고 그다음에 나중에 모의고사나 이런 걸로 뽑는데요. 대부분 190에서 198 이상. 그래서 나중에는 50% 모의고사가 반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비정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숙사가 없죠. 하지만 BLS라고 하는 게 있는데 대부분 작년 컷이 가장 높았던 학교예요. 그러면은 이제 컷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가장 대학을 잘 갔을까요? 그건 이제 학교의 정책이라든지 아이들의 이제 성향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한강여고는 가장 많다고 11개 반인데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점점 해놓은 건 뭐냐면, 자, 문과 계열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되느냐, 그 퍼센트를 봤을 때 이과 계열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되느냐, 이 퍼센트가 달라집니다. 요것들을 제가 해놓은 거고요. 평여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과계를 선택한 반이 좀 적다는 거, 그러기 때문에 뭐 물리나 화학이나 생명을 했을 때 5등급제가 아닌 A, B, C 이렇게 나가기도 한다는 것,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강여고 같은 경우에는요, 기숙사가 그때 199 정도, 예전에는 막 190만 해도 굉장히 높았지만 학력 인플레, 아이들 내신 인플레가 내신이 너무 쉬워졌어요. 그래서 뭐 올백도 많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미유학사 70명 정도, 그 다음에 투가 60명 정도, 195 정도 됐었습니다. 한강계 같은 경우에는 청계가 70명 정도 되고요. 우선 선발을 먼저 해요. 왜냐하면 다른 학교를 유입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절반 정도는 우선 선발했다는 거, 그 우선 선발한 학생들 중에 어디서나 장학금을 혜택을 받게 나중에 들어온 친구들보다. 자, 그렇습니다. 190 정도에서 그 학사가 결말이 났습니다. 이후에 이제 나머지 저희한테 컨설팅을 받으러 온 학교들이고 이제 수학이나 과학 정도는 저희한테 들어온 친구들도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가온고는 아직 제가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됐는지 확인 안 됐지만 대부분 한 10반 정도씩 대부분 유지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송탄고는 7반이다. 인원수가 200명이다는 거. 대부분 은혜고가 특징적으로 예전에 반이 한 6개 반이 있었어요. 그리고 3학년 특성화 반이 지금 남아있지만 앞으로 인문계고로 전환이 돼서 10개 반으로 많이 늘어났고, 이제 고독 쪽으로 많이, 인구가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움직이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내신이 컷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거 보시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택고가 자, 190 이상이 재작년에는 130, 근데 190 이상이라고 하면 지금의 198, 199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렇게 높은 아이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이들이 심화나 선행이 1년 이상 안 된 친구들은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미달이 날 상황이었고, 그렇게 뒤늦게 마지막 날에 150점대, 160점대 아이들이 평고나 신안고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 여기 공부 못하는 학교가 아니야?' 이렇게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은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신을 따기 위해서 나머지 비전고라든 한강고, 한강여고, 평여고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래서 비전고는 작년에 170 이었고요. 뭐 올해 180 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될지 조금 확인해 봐야 되고, 대부분 그래서 평준화가 자연스럽게 다 150 점대, 190, 160 이상 작년에지만 올해는 160 이상이 다 돼야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5 이상이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조금 송탄 쪽이나 다른 쪽을 생각해야 되고, 나머지 기말 시험에서도 정말 30점 이상, 20점 이상 내신 성적을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자기 주도력이나 심화나 이게 고등학교에서 얼마나 내신 성적을 낼 수 있는지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여드릴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대학은 무엇에 의해서 아이들이 가느냐? 요것을 보시면요. 여기서 보시면 수시 정시는 어떻게 비율이 바뀌는지, 자, 요거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 중에서 너무 열심히 보고 있는 학생이 누가 있죠? 우리 호연이, 슬지, 자, 우리 이 솔지 학생, 네, 네, 네네. 혹시 그, 예, 솔지 학생, 예, 저기, 혹시 대학은 어느 쪽으로 가고 싶어요? 여기 앞에 뭐 주요 10개 대학이 있는데 이게 상관없나요? 인서울이나 좋은 대학을 가고 싶나요? 좋은데 가면 좋죠? 그죠? 예, 무조건 좋은 데 가는 거 좋죠. 여기서 보시면 왼쪽에 수도권 대학을 보시면요. 65.65%가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스마일 마크를 표현했는데 이게 수시로 이 10개 대학을 간 학생들의 퍼센트가 이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대부분 한 반반 정도 되는데 내가 꼭 인서울을 해야겠다. 그 인서울 중에서도 내가 요 안에 대학 이상을 좀 가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수시를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보낸 뭐 평고나 뭐 신안고 학생들도 내신을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도 내신, 두 번째도 내신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 그러면 수시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오른쪽을 봐봅시다.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에서 86%는 수시 비중이 생기부 종합 전형으로 갔다.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만 보는 거예요. 자, 생기부 종합 전형은 생기부에서 나타나는 생기부의 기록 사항까지 보는 건데, 자, 여기는 내신 성적 포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신 성적도 매우 좋아야 되겠죠. 대학을 가려면. 자, 요거를 통계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정말로 이제 그 심화 선행이 고등 3년과 대학을 결정했는지, 그 다음에 고교 학점제라든지 수시가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중등이 몰래신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수시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수시라고 하는 것은 수시 때때로 본인이 했던 기록들을 모아서 대학을 간다. 이렇게, 그래서 수시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는 다 서류로만 진행이 되는데 그 안에 면접이 플러스 된다는 것. 자, 이번 연도부터서 자소서가 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에서는요. 자, 서류라고 학생부랑 같이 들어가자면 면접이 또한 중요하다는 것.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모두 다 수시라고 한다. 그래서 학생부는 무엇이냐면 학교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끝나고 나서도 고등학교 초등학교 때도 이제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생기부를 보면 학생들의 여러 가지 사항이 적혀 있는데 이게 한 10개 항목이 적혀 있다. 이 10개 항목이 적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대부분 옛날에는 다 인정이 됐는데요. 지금은 이제 글자 수가 줄어졌기 때문에 활동 하나하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밖에서 해 가지고 서류를 가져간다고 해서 선생님들께서 무조건 써 주진 않아요. 학교에서 했던 걸 기반으로 써 주기 때문에 선생님의 음 수업 시간의 활동이라든지 요구 사항을 여러분들이 잘 유념하셔서 해야 된다는 거. 그것을 다 세부 특기 사항에 써 주시는데, 세부 특기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과목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 친구가 수업을 잘 들었는지, 질문을 했는지, 혼자서 심화 학습을 하고 확장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 결과물을 가져와서 선생님께 다시 보여줬는지에 따라서 적히게 되는 게 바로 세부 특기 사항입니다. 자,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적어주는 곳은, 자, 500자 정도 더 적어주는데요. 다른 것들이 500자인데 이거는 과목별 500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5과목이다 그럼 2,500자가 되겠죠. 그러면 다른 것보다도 글자 수가 훨씬 더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독서 활동 미반영이지만 다 세부 특기 사항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면접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서 활동은 반영되지 않더라도 책은 읽히는 게 매우 좋습니다. 면접이라고 하는 게 애워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노란색으로 중요한 것, 교과 성적이다. 교과 성적으로 내신이라든지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과목으로 저기 대학 가는 데서 입학 사정관들이 성적을 보고라든지 참여도를 보고, 아, 이 아이는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를 잘할 수 있겠군 하면서 최종 합격을 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현 중학교 2학년 지금 뭐 그 10월 10일 날 발표된 거 보면 5등급제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럼 고교 학점제는 뭐예요 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하면 두려워지고 되게 이제 많은 헛소문이 양산되는데요. 예전에는 204 단위라고 하는 걸로써 아이들의 점수를 부과했는데, 지금 8개 실수가 정도 빠진 192 학점으로서 대학처럼 자기가 고1 때는 국영수 공통 과목을 하고 일반 선택 과목을 하는데, 나중에는 2학년, 3학년 진로 선택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학점을 채우는 방식으로 돼 있다. 공부하는 건 똑같다. 학교에서 하란 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192 학점이고, 자, 여기서 결국은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공통 과목 1학년 때 아무래도 제일 많이 중요한 게 뭐냐면 9가지 등급으로 지금 중3 학생들은 9개의 등급으로 평가가 되는데, 이제 여기서 등급 표시를 보시면요. 1등급은 4%, 2등급은 뭐 7% 이렇게 누적돼서. 자, 그러면 혹시 여기에서 어, 우리 서연아 학생 혹시 마이크 잠시 켜 보실까요? 서연아 학생 혹시 저랑 얘기할 수 있나요? 아, 혹시 지금 제가 보이 다시, 예. 윤정은 학생 지금 여기 보고 있죠? 마이크 켤 수 있나요? 네, 네, 네. 아, 안 켜지나요? 안 켜지네요. 같이 대화하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네. 여기서 보시면, 그 고등학교 가서 그럼 몇 등급 안에 들어가야, 어, 인서울 학교를 할 수 있는지 이제 이거 질문하려고 그랬거든요. 보면 대부분 2등급 안에 들어야 그 인서울에서 괜찮은 학교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겠죠. 평고나 신안고 가서 내가 2등급, 2등급이라고 하면 11%의 누적, 그럼 300명이다 그러면 33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이 잘 나오는 학교로 가는 것도 중요하고, 분위기가 좋은 학교로 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학년 때 이제 성적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중학교 이제 그 비교를 좀 해드리자면요. 현재 중학교 내신은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났다. 그건 뭐냐면, 학생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학습 체력이 저하됐기 때문에 우리 교육부에서도 좀 문제를 쉽게 내라 했더니
올백자리가 속출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 난이도가 매우 쉬워졌습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 이제 평가를 A, B, C로 하기 때문에 A가 거의 뭐 30%에 해당된다는 거. 우리 애가 공부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중학교 때하고 또 고등학교 때가 다르면 여기 내신이 안 되는 165 이하 친구들은 평택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지 않거든요. 그러면 절반 정도를 까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학교 어느 해는요. 내신 198 이상의 100명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198이어도 고등학교로 가면 200등, 300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심할 수 있지 않죠.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냐? 자, 뭐 85점이라고 오지 말, 100점이라고 오지 말자 있는데 고등 내신에서의 준비가 중요하다. 자, 달라지는 고등 내신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자, 수행이 중학교 때는 60%인데 고등학교 때는 70%로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내신 문제가 암기해서 푸는 게 아니라 다 활용하는 수능식 사고력 문제로 바뀝니다. 그다음에 중등 교과 과정에서 고려 안 된 그 고등식의 문제가 나와요. 왜냐하면 중학교 선생님하고 고등학교 선생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교과 과정에는 분명히 포함됐는데 지금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근데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이거를 고려 안 하시고 니네들 공부를 했겠지라고 시험 출제를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중학교 때부터 기본이 다져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보면은 시험 범위가 한 권인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시험 범위는요. 어떤 데에는 부교재, 그다음에 모의고사, 외부지문, 교과서, 그러니까 4권인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땐 공부가 중학교보다 고등학교 공부가 한 10배 이상 늘어나요. 그런데 사실은 뭐 중학교는 한 내신을 1, 2주만 해도 만점이나 뭐 198 이상을 맞을 수가 있었죠. 근데 평소에 심화를 하지 않았거나 평소에 선행을 하지 않았거나 이게 대부분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학원 갔다 오는 시간, 그다음에 자기 숙제하는 시간 빼놓고 다 놀잖아요. 나 할 거 다 했다. 그런데 미리 내가 인서울 조금 전에 이제 상위권 10개 대학을 가고자 하는 친구들은요.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준비를 해요. 선행이나 심화를. 그래서 자기가 공부 다 계획을 다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가 공부 계획을 다 세운 대로 공부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 내가 하루에 한두 시간만 놀 뿐이에요. 그럼 엄청나게 공부 격차가 생기는 거죠. 내신 190인 학생이 선행과 심화를 했어요. 내신이 198.9인 학생이 선행과 심화를 하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가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가는 학교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뭐 90 초반인데 내신 성적이 4등급이 나오는 학교도 있어요. 90 좀 잘 나왔잖아. 그럼 4등급이다. 그럼 평택대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등급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뭐 고2 때는 물화생지를 한다거나 결국 심화 선행이 이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고등학교에서의 성적을 좌우하고 그것이 대학을 결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등 내신 문제를 이제 전격 해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원 선생님들께서요, 이번에는요, 이 내신 문제에 대한 해부한 얘기들을 다 동영상으로 담으셨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께서 직접 시험을 아이들하고 봐보시고 분석하시고 저희는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시험 보자마자 저희 전문 선생님들이 저희 학원에 운영진 포함해서 총 35분의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준별 맞춤 과외식 수업이 가능한데 시험을 다 분석을 해요. 그리고 시험 때마다 분석을 하고 그것들을 적용을 하는데 이제 이것을 보실 때 한 가지 제가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분석한다고 해서 다음 시험에 이렇게 꼭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각 학교 선생님들께서 윤유경 학원에서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내는지 다 파악했어. 안 되겠다. 작전 변경 하고 바꾸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사정권 안에 여러분들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 안에 들어 있으면
어떻게 내든지 여러분들이 대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맹신하지 말라는 건 말씀드리고요. 혹시나 여기에서 뭐시 이의사항이 있거나 여러분들이 뭐 문의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외부로 좀 유출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민감한 사안이고 또 저희만의 정보기 때문에 이렇게 다 분석할 수 없어요, 일반 학원들에서. 그래서 각 학교들에 대해서 다 맞춤식으로 특히 뭐 평고를 잘하는 선생님, 뭐 비전고를 잘하는 선생님, 1등급 많이 내는 선생님들께서 그 학교를 데리고 가서 어쨌든 대학에 잘 나가게 저희가 그 내신 준비를 해 주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제가 인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음 찍어 놓은 동영상을 제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여고 시험 출제 경향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여고는요, 올해 교과서와 선생님이 주신 프린트 그리고 외부 지문이 나오는 학교고요. 작년하고 달라진 점은요, 논수령 2문항이 추가로 생겼어요. 그래서 객관식 20문제에서 22문항 정도의 논수령 2문제가 나옵니다. 출제 경향, 논수령 문제가 반드시 2문항씩 출제되고요. 교과서의 비중이 적어졌어요. 그리고 장르별 고전 시가의 비중이 선생님께서 따로 프린트로 주셔서 거기에 출제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학평 변형 문제가 3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학년 때는 반드시 이 협상 단원이 기말고사에 나오는데 항상 이 교과서에 배운 협상 개념을 바탕으로 교과서 본문이 아니라 외부 지문의 그 개념을 적용해서 분석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문학은요, 장르별 특징, 표현법,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보기 연계 문제들이 반드시 한 지문에 묶여서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장르별 특징, 표현법, 내용 이해, 문학의 기초 조금 지식을 익히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법은 7, 8문제 정도가 출제되고요. 대부분 보기를 이용해서 선지를 같이 분석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모의고사 문제는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요. 내용 이해 문제와 보기 적용 문제 2-3문제가 출제되는 편입니다. 논술형은요, 학교 선생님의 필기나 프린트에서 충실하게 출제가 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요구하는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 편이라서 요 선생님 프린트를 반드시 숙지해 가야 합니다. 고득점 전략은요, 그래서 문학의 개념, 개념어, 표현법 등을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고요. 외부 지문이 나온다면 거기에 적용하고 그 표현법을 찾는 게 반드시 그 연습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문법의 경우는요, 프린트 이해 암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예시를 분석해보고 정리하는 연습이 필수적입니다. 보기를 이용해서 선지를 분석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모의고사는요, 독서 지문의 내용 숙지라든지 원리 이해를 바탕으로 보기의 적용 문제를 보기 연계 문제를 분석해보는 연습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3학년도 평택여고 1학년 수학 과목 내신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여고는 21문항이 나왔고 객관식과 서술형의 조합, 서술형이 5문항으로 조금 많은 편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예전부터 평택여고의 내신 문제는 항상 교과서 70%, 부교재 및 외부 문제 30%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약간의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왔는데요. 교과서 비중이 조금씩 낮아지고 외부 문제, 모의고사 문제 비중이 올라가면서 학생들에게 체감 난이도를 점차 올려가는 중입니다. 또한 한동안 평택여고에서 사라졌던 서술형 문제가 올해 1학년부터 다시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현상은 수능으로의 도전을 학생들에게 끌어내겠다, 내신으로만 대학 갈 수 없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한광여고라든가 신안고에 비해서 아직 내신 난이도는 쉬운 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은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3등급까지는 교과서 및 저희 학원이 선정한 교재들을 착실히 연습하고 피드백 과정을 거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1등급, 2등급으로 더 올라가기 위해선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학생 스스로의 노력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저희 수학 선생님들이 유연하게 학생별 수준, 실력에 맞춘 교재들을 공부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평택여고에서 나오는 모의고사 변형 문제들은 평상시에 학생들에게 모의고사 훈련을 시킴으로써 그 부분의 대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평택여고 1학년 영어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서와 부교재 그리고 해당 월의 모의고사를 가지고 출제를 하게 됩니다. 교과서의 비중은 낮은 편이고 모든 문항이 논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객관식 유형은 전반적으로 모의고사의 형식을 따르고 있어서 특정 유형의 편중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모든 영역을 대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논술형 문제는 주제문을 완성하는 것, 요약문을 완성하는 것, 주어진 글에서의 어법 오류를 고치는 것이 주를 이루며 문장을 그대로 암기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부분 문항 하나 정도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문장을 그대로 암기하면서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성적도 담보할 수 없게 됩니다.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전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가 주변의 학교들에 비해서 적은 편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면 바로 등급이 하락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법과 어휘 실력이 단단하게 받쳐져 있어야 하고 객관식에서는 거의 틀리는 문제가 없이 다 맞은 다음에 서술형에서의 부분 점수 또는 서술형의 득점 안에서 등급이 갈려진다라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어가서 처음 보는 문제를 푼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지 내가 외운 문장들을 찾아내서 푼다, 내가 외운 것들을 토대로 문제를 푼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예상보다 정답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자신의 어법을 향상시키는 부가적인 학습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고 하겠습니다. 평택고등학교 시험 출제 경향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고는 평택 내에 있는 학교 중에 조금 출제 범위가 많은 편인데요. 교과서와 외부 지문과 부교재 그리고 학교에서 나누어준 프린트까지 출제됩니다. 그리고 25문항으로 작년보다 한 문제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출제 경향은 외부 지문의 비중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범위 내에 있는 본문만 가지고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반드시 학평의 지문이 출제가 되는데 모의고사 지문, 특히 독서 지문이 모의고사 학평의 문제와 부교재에서 반드시 한 지문씩 출제돼서 문제 비중이 절반이 되는 편입니다. 독서의 비중이 올해 갑자기 급격히 늘었습니다. 반면에 문법은 범위가 넓고 어렵게 나오는데 비해서 문법의 비중은 적은 편입니다. 한 5문제 정도 나오는 편입니다. 문학은 외부 지문의 비중은 낮습니다. 대신에 작품의 전반적인 이해를 했는지 구절별로 정서, 태도, 표현법을 묻는 문제가 구절별로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또한 문법은 범위가 넓고 난이도도 꽤 있게 어렵게 나오는 편이지만 5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편입니다. 문법 지식을 바탕으로 보기에 추가 정보와 함께 선지를 분석해야 되는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편입니다. 독서는 10문제에서 11문제 정도로 전체 비중의 절반을 차지하고요. 반드시 그 모의고사와 부교재에서 한 지문씩 섞어서 출제가 되는 편이고요. 모의고사 유형에 맞춰서 글의 구조를 묻는 문제, 내용 일치 문제, 보기 연계 문제, 어휘를 묻는 문제, 모의고사식으로 나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득점 전략은 문학은 구절별로 물어보기 때문에 정서, 태도, 표현, 의도를 구절별로 정리하고 암기하는 꼼꼼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식으로 보기 연계 문제를 푸는 몸으로 익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문법은 비중은 적은 편이나 난이도가 꽤 까다로운 편입니다. 보기의 추가 정보와 함께 문법 개념을 바탕으로 선지를 분석해야 되는데, 그래서 모의고사의 문제를 풀듯이 풀어야 하고요. 보기의 난이도도 꽤 되기 때문에 별도 고난도 문제를 반드시 풀어봐야 고득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독서 지문은요, 모의고사 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모의고사 독서 분석 방법, 그리고 시험 대비 때 그 본문의 원리를 반드시 이해하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걸 몸에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2023학년도 평택고 1학년 수학 과목 내신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에서 넘버원이라고 볼 수 있는 평택고입니다. 유일하게 교과서를 쓰고는 있지만 교과서가 의미가 없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부교재, 참고할 뿐입니다. 물론 시험에 출제는 되지만 이것만 한다고 누구나 3등급이라도 과연 맞출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이상을 바라보고 공부하지 않는다면 3등급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평택고는 수학이라는 근본적인 공부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단순히 선행 속도가 빠르다고 수학을 잘할까요? 내신 점수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적당한 학습을 하고 다음 선행을 요구하지 않고 확실히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 그걸 토대로 한 충분한 연습, 좀 더 발전해가는 심화 문제, 전국적인 실력으로 나아가기 위한 킬러 문제, 풀어보고 틀리고 모르는 문제에 대한 피드백 및 이해. 지끈지끈하네요, 머리가. 그러나 이런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저희 학원 수학팀에서는 지금까지 평택고의 탑 클래스 학생들을 배출해냈습니다. 평택고를 간 학생들이 대부분 수학 공부를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학부모님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수학 공부는 당연히 힘든 겁니다. 그 힘든 과정을 견디며 저희가 제시하는 학습법을 학생들이 따라와 준다면 평택 내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밀리지 않는 그런 학생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평고 시험 분석 드리겠습니다. 영어의 경우에는 출제 경향에서 문제 수는 다른 학교보다 좀 많은 학교 기준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비슷한 기준으로 출제되고 있고, 출제 경향은 지문의 변형이 1학기 동안에는 많이 안 되게 출제되었고, 따라서 고득점자가 굉장히 많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진행이 되면서 어려워지고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위주의 기본적인 문법을 출제하고 있고, 서술형은 틀린 어법 찾기나 주제, 어법, 연관, 문장 배열 위주로 출제하고 다른 학교와 비슷한 수준이나 아니면 조금 더 쉬운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문의 어떤 초기 변형은 어휘로 이제 변형을 시작했다가 점점 더 고득점자가 많아지면서 문장을 추가한다거나 문장 위주의 변형이 좀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 점점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면서 1학년 이제 말이나 2학년 초부터는 굉장히 조금 어렵게 예전과 비슷하게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득점 전략 같은 경우에는 어휘 변형이 점점 어려운 어휘로 진행되어지고 있고, 1학기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또는 중3 정도의 어휘만 보기 문항을 독해하는 데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2학기부터는 고등학교 2학년 정도 어휘가 이제 조금씩 등장하고 있는 형태고, 서술형은 같은 패턴으로 계속 출제는 하고 있으나 기본 영작은 가능해야 하므로 본 학원 교재 기준으로 서술형 기출 넘버원 베이직 같은 고등학교 기본적인 어떤 영작 책을 활용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법은 모의고사에나 나오는 고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출제되므로 모의고사 어법 위주로 조금 공부하시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고, 지문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어서 단순하게 이제 시험 범위에서 학교에서 제시해준 지문만을 공부하기보다는 본인의 독해력, 즉 구문 독해가 조금 필요한 수준으로 바뀌고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이제 올해의 시험 문제 형태인데, 평고에서 약간 특이한 점은 올해만 유독 시험 문제가 굉장히 쉽게 출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바뀌신 선생님들이 아마 조금 쉽게 출제되고 점점 고득점자가 많아지면서 어려워지고 있는 형태로 보이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예전처럼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예전 기준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출제 경향에서부터 일단은 지문수가 원래 평균은 다른 학교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많게는 2배 정도 좀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다 애운다거나 이럴 수가 없는 형태로 출제되므로 모의고사 수준이 조금 확보가 되고, 지문의 변형 같은 경우에도 다른 학교들이 어휘나 일부 문장을 바꾼다고 생각하면 평고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지문수가 100이라고 하면 그 100 중에서 거의 80% 정도를 바꾸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실력이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기준으로 90점 이상,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기준으로 80점 이상은 돼야 아마 안정적으로 내년엔 좀 좋은 성적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와 내년은 분명히 달라질 걸로 예상을 하므로 올해 기준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예전에 평고의 어떤 기준으로 맞춰서 공부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어휘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어휘가 전반기 때는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어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후반기부터는 한 학년 정도 더 높은 고등학교 2학년 교재부터 좀 필요할 것 같고, 2학년부터는 훨씬 더 어렵고 많은 지문의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준비를 굉장히 잘 해서 올라가야 될 것 같으며 올해랑은 조금 다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비전고1 국어 출제 경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전고는 타 학교 대비 문항수가 25문항으로 적은 편이고 서술행에 없는 객관식 유형으로만 시험을 보는 학교입니다. 고1부터 고3까지 모두 같은 문항수로 국어 내신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문항수가 적기 때문에 한 문제당 점수 배점이 높은 편이어서 실수를 하게 되면 내신 점수 하락이 큰 학교이기도 합니다. 교과서 중심이 아니라 부교재와 학교 프린트 위주로 시험이 출제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교과서와 부교재의 비율이 비슷했었는데 올해부턴 교과서에서는 한두 작품의 문학작품 외에는 모두 부교재에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문법도 교과서가 아닌 프린트물로 진도를 나가고 프린트 예문을 활용해서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예문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작년까지는 문학, 문법, 독서가 고루 출제되었던 것에 비해서 올해는 문학과 문법으로만 출제되었고 외부 지문은 타 학교 대비 적은 편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비전고에서 안정적인 1, 2등급의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학교가 다 공통으로 문학은 문학 장르별 개별과 특징, 문학 개념어를 암기해야 합니다. 문학 개념어의 의미를 모르거나 표현법이 숙지되어 있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중3 겨울방학이라든가 혹은 3월 학기 중에라도 문학 장르별 개념 특징, 문학 개념어를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전고는 올해 1학기 중간기말 모두 고전 문학의 비중이 컸습니다. 고전 어휘 읽는 법과 고전 어휘 의미를 파악해서 현대어로 해석하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문제풀이 위주의 공부보다는 작품별로 내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시어라든가 시구, 구절풀이, 표현법 등을 꼼꼼하게 암기하는 것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문법은 교과서 중심보다는 고등과정에서 다루는 모든 문법 개념을 공부해서 암기해야 하며 개념 공부 후에는 응용이라든가 심화 문제까지도 다양하게 풀어볼수록 좋은 점수를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대표적인 파트이기도 합니다. 2023학년도 비전고 1학년 수학 과목 내신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고의 내신 시험은 21문항 정도로 객관식으로만 출제되고 있습니다. 비전고의 내신 전체적인 부분은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함정은 비전고 학생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에 그 사이에서 누가 월등함을 가지고 승부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비전고의 수학시험은 대부분이 쉬운 편입니다.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한 누군가에게는 쉬울 수 있지만
한두 문제 존재하는 고난이도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과 충분히 맞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실수하지 않는 집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정고는 교과서 및 부교재에 대해 충실히 학습을 하였는지를 대체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비정고도 평택여고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공부를 따라간다면 3등급을 마크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1등급은 얘기가 다릅니다. 22문항을 50분에 풀기란 생각보다 만만치 않거든요. 당연히 푸는 속도를 올려야 할 것이고 암산도 많이 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력보다 중요해지는 것이 바로 실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모의고사 1, 2등급을 맞는 학생들도 비정고 내신 시험에서는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과연 그 학생들이 실력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그런 학생들을 수차례 만나본 저희 학원에서는 시험 전에 학생들에게 타이머를 이용해 실전 연습을 시키며 실수하는 버릇을 없애고 본연의 점수를 맞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정답은 바로 될 때까지입니다. 비정고 영어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고는 평택 6학교 중에서 부교재의 비중이 가장 높은 학교라고 보시면 되는데 심지어 70에서 거의 80%까지 그럼 문항으로 말씀드리면 25문항 중에 심지어 많을 때는 22문항 그리고 적을 때는 19문항까지도 전체 다 부교재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서술형 비중이 지금 현재 가장 높은 학교로 30점에서 40점까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등급을 좌우하는 이 서술형의 준비가 중요한데요. 여기서 특히 저희가 많이 봐야 되는 건 어휘의 형태 변형이 많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중학교 때 객관식만 나오는 시험으로 인해서 스펠링을 모르는 학생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1은 아니지만 2학년 때부터는 외부 지문이 2-3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거의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고득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일단 어휘를 보시면 선택지의 어휘가 상당히 최근 높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신 기간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기출 관련 어휘를 토대로 반복과 누적으로 학습하는 게 중요하고 유의어, 반의어까지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술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0점 정도로 굉장히 높은데 이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주제나 어법 관련 문장을 토대로 주요 문장을 암기하되 정확한 어법을 토대로 영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독해와 어법에 대한 진도 수업인 이 정규 수업도 저희 학원에서 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영작 그리고 누적 어휘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저희 윤유경만의 이런 피드백 수업이 같이 가미가 된다라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낼 수 있는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앙고 시험 출제 경향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앙고는 객관식 30문항이고요. 매 시험 외부 독서 지문이 출제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시간 조절이 조금 필수적인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출제 경향 중에서 작년에 비해서 부교재의 고전시가의 비중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고전시가의 분석이라든지 기초 개념은 반드시 선행을 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에는 1, 2학기 모두 문항만 출제되고요. 기말고사에는 문법이 13문항 정도 출제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문법과 문학 모두 보기에 추가 정보를 줘서 본문과 연계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편입니다. 또한 어려운 지문의 경우는 보기 연계 문제보다는 그 내용을 철저하게 숙지했는지 내용 숙지 문제를 내는 편입니다. 문학, 문법, 독서 지문 모두 보기와 연계하는 지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문학은 특히 구절별로, 시어별로 꼼꼼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고득점 전략으로 가려면요,
30문항이고 외부 독서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 조절 연습이 우선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문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절별로 정서, 태도, 함축적인 의미를 구절별로 물어보기 때문에 갈래의 특징, 문학 용어, 개념 등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구절별로 공부해서 선지가 주는 정보가 있으면 그것을 끊어서 나눠서 판단하는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외부 지문과 연계해서 나오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외부 지문과 공부한 지문과의 분석하는, 비교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있는 작품의 경우에는 내용 숙지와 꼼꼼한 암기가 필요로 하는 편입니다. 문법은 마찬가지로 보기와 문법 개념을 바탕으로 선지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판단해야 되는 정보를 나누어 푸는 연습과 모의고사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서는 모의고사 유형으로 독서 분석 방법, 모르는 외부 지문이 나왔을 때 분석하는 방법을 충분히 조금 익히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3학년도 신앙고 1학년 수학과목 내신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 내에서 수학 잘하는 남학생들은 평고, 신앙고, 한강고에 나뉘어지지만 여학생들은 대부분 신앙고에 몰려있는 편입니다. 신앙고의 시험 문제는 18문항 정도로 여기에서 중요한 건 서술형 2문항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 서술형 2문항은 빈칸 넣기 문제로 꽤나 다양하게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고의 시험 경향은 중학교 내신이 만약에 190점대 학생일지라도 심화학습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3등급에서 4등급이라는 생각보다 저조한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교재로 쓰이는 수학의 원리는 타 문제집들과 비교해 보면 비슷한 구석이 있는 반면에 올림포스 전국연합 기출문제집이라는 문제집은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물론 수능이 강조되는 시기에 모의고사 문제들을 푼다는 것은 당장 공부 습관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수능까지 바라보고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 존재합니다. 부교재들에 대한 학습과 이해만 철저히 하더라도 3등급까지는 가능하겠지만 그 정도로는 학생이든 학부모님들이든 성에 차지 않으시겠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면 어찌해야 될까요? 바로 겨울방학 중에 우리 학원에서 실시하는 고1 심화 특강을 통해 미리 고난이도 문제들을 경험하고 도전하고 이해를 하며 학생들이 자주 점수를 까먹는 배점이 높은 서술형 문제 연습을 클리닉실을 통해 체계적으로 잡아갈 수 있습니다. 신안고등학교 1학년 영어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경향으로는 부교재 비중이 높고 교과서 비중이 낮다는 것을 들 수가 있고요. 외부 지문도 6문항이나 출제가 되어서 학생들이 접해보지 못한 문제들도 출제가 많이 되는 편입니다. 모든 객관식 문제는 모의고사 형식으로 출제가 돼서 어휘랑 어법 문제의 비중이 낮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단어를 많이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을 치러서는 안 됩니다. 외부 지문의 출제 경향은 함축 의미, 빈칸 추론, 요약문 등의 조금 난이도가 있는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렇게 6문제의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됩니다만 1등급 컷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외부 지문으로 나오는 논술형 문항에서만 오답이 나와야, 즉 객관식은 외부 지문이라도 다 맞아야 1등급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고득점을 가져가기 위한 전략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지문이 전부 변형되어 출제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단한 독해 실력이 필수가 되고요. 학생들 중에는 초반부의 몇 문장을 보면서 어떤 글인지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신안고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빈칸 추론, 주제, 제목, 요약문 등 일반적인 모의고사 유형을 통달해야만 전반적인 성적을 얻을 수가 있고, 외부 지문에서 출제되는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 비교급, 가정법 등 특이 어법을
주로 출제하는 편이기 때문에 작문 실력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높은 실력을 요구하는 편입니다. 한강고1 국어 출제 경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한강고는 평택 내 6개 고등학교 중에서 가장 교과서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대표적인 학교로 객관식 28문항과 서술형 2문항으로 전체 30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있으며 사립고의 특성상 문제 유형의 변화가 적은 편입니다. 국어에 부교재가 없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1학기, 2학기 모두 시험의 출제 경향은 비슷한 편으로 중간고사는 문학 비중이 높은 편이고 기말고사는 문법 비중이 높습니다. 교과서와 학교 프린트 비중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교과서와 프린트물을 꼼꼼하게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술형 2문항도 교과서나 프린트에서만 출제되고 있고 교과서를 베이스로 내신이 출제되는 대표적인 학교인 만큼 문학과 문법, 비문학이 고루 출제가 되는 학교입니다. 외부 지문을 통해서 문제 난이도를 조정하는 편이지만 전반적으로 내신이 어렵게 출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강고에서 말씀드린 출제 경향에 맞춰서 1, 2등급의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문학은 문학 장르별 개념과 특징, 문학 개념어를 암기해야 합니다. 중3 겨울방학이나 늦어도 학기 시작인 3월에 미리 공부해두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교과서 프린트를 열심히 공부해도 문학 개념어의 의미를 모르거나 표현법이 숙지되어 있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고전 문학의 경우는 중등 때는 다루지 않다가 고등학교에 와서 본격적으로 배우는 파트이기 때문에 고전어휘 읽는 법이라든가 고전어휘의 의미 등을 반드시 공부해서 현대어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하고 외부 지문 출제에 대비해서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 작품을 분석하는 연습도 반드시 많이 해야 합니다. 한강고의 가장 특이한 내신으로는 1학기 기말 때 문법 4파트 중에서 3파트가 모두 출제되기 때문에 고등과정에서 다루는 문법 개념을 선행하는 것이 고득점을 막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3 겨울방학 때 문법 선행을 했거나 학기 중에 학원 수강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문법 점수가 높았다는 점을 참고했을 때 한강고 진학을 염두에 두신다라면 반드시 문법 선행은 꼭 하라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비문학도 갈래별 특징 암기 후 모의고사 비문학 분석 방법을 숙지해서 분석 연습을 하는 것이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 한강고 1학년 수학 과목 내신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한강고는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190 넘는 많은 학생들이 평택고가 아닌 한강고를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올해 한강고의 내신은 꽤나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한강고의 시험 문제 수는 서술형까지 있음에도 문항수가 총 25문항으로 타 학교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그렇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시간 부족이라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하게 앞쪽 문제는 쉽지만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구조를 따고 있습니다. 앞쪽 문제를 실수 없이 빠른 시간에 해결하고 서술형을 빠르게 처리한 뒤 어려워지는 문제들의 시간 배분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라는 계획적이지 않게 시험을 푼다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현실성을 더하자면 단순히 교과서, 부교재에 대한 학습만 되어 있다면 3, 4등급을 받을 것이고 나름 심화 학습을 했다면 2등급 정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면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대체 그 이상을 어찌해야 올라갈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면 정답은 저희 학원 수학팀에 존재합니다. 평소에 공부하는 학습 과정은 한강고, 평택고처럼 잘하는 학교 위주로 공부를 하고 단순하게 타이머를 이용한 실전 연습이 아니라 한강고 난이도에 맞춘 엄선된 문제들로 계획적인 실전 연습을 한다면 당황하지 않고 1등급으로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한강고 1학년 영어 시험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제 범위로는 부교재가 3개년 모의고사가 나오게 됩니다.
몇 년째 1학년, 2학년 계속 반복되는 패턴으로 전체 총 60개 가량의 지문이 시험 문제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전체 문항 개수는 29문항에서 30문항으로 타 학교에 비해 문제 수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시험 문제풀이 과정 기간 동안에 객관식 문제풀이에서 시간 소요가 많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제 경향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모고 3개년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일부 특정 시험에 대한 일정에 따라서 나오는 범위나 출처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양과 출제에 대한 개수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법에 대한 기초 지식 그리고 응용 능력이 상당히 필요한데 그 이유는 전체 모든 지문 내에서 문장이 변형되어지게 되고 선택지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어휘가 변형되기 때문에 단순한 암기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 어휘력과 문장 변형을 통해서도 구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법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논술형 문제는 모의고사 프린트에서 많이 출제가 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 문장 암기로 풀어내기에는 범위가 너무 많아서 이것을 하기에는 비효율적이 되어지기 때문에 암기보다는 학생이 처음 보는 문장이더라도 영작을 할 수 있도록 영작하는 훈련을 많이 해두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고득점 전략으로는 어법 문제, 그리고 문맥상의 어휘 문제, 그리고 빈칸 추론 문제 이 세 가지 유형이 가장 많은 객관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타 학교에 비해서 이것은 문제 비중이 많다라고 볼 수 있으며 대부분은 시험 범위 내에서 그대로 출제되는 문제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평소 단어 암기량이 상당히 많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어법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필요가 되어질 것입니다. 어휘어법이 완성되어 있는 학생들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시험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전략적으로 2주에서 3주 전에는 범위 전체의 독해를 마치고 남은 기간 동안 변형 문제를 계속해서 풀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한여고 1 국어 출제 경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여고는 객관식 24문항과 서술형 2문항으로 전체 26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립임에도 출제 유형의 변화가 있는 편입니다. 올해는 교과서에서도 문학만, 부교저에서도 현대시 위주의 문학에서만 시험이 출제가 되었고 문법은 교과서가 아닌 학교 프린트물로 고3 언어와 매체 부분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3월과 6월, 9월 전국연합 모의고사에서의 문학과 문법이 시험 범위로 들어갔는데 사실상 문법은 중세국어를 제외한 전 범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문법 난이도가 타 학교 대비 높은 편이기 때문에 높은 편이고 시험 범위에서도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내신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비문학은 고1 전 과정에서 출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여고에서 1, 2등급의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는 문학은 문학 장르별 개념과 특징, 문학 개념어를 반드시 공부한 후에 암기해야 합니다. 문제풀이 시 공부보다는 작품 전체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시어의 의미라든가 시구풀이, 소설의 구절풀이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한여고는 모의고사 지문이 시험에 들어가지만 학교에서 수업을 해주거나 국어 선생님들이 질문을 따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학원이나 과외를 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는 자료라든가 혹은 지문 분석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면은 한여고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는 학원이나 과외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의고사 문학 분석법을 익혀서 배우지 않는 작품을 분석하는 연습도 해야만 부교재에 들어가 있는 문학 작품들을 제대로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자성어와 어휘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한여고를 생각하고 있다라면은 겨울방학 때 어휘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가는 것도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문법이 타 학교 대비해서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고등과정에서 다루는 모든 문법 개념을 공부한 후 모의고사 기출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합니다. 중3 겨울방학 때 한강고와 더불어서 문법 선행을 필수적으로 했으면 하는 대표적인 학교입니다. 2023학년도 한강여고 1학년 수학과목 내신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여고의 시험 문제는 22문항 정도로 객관식 20문항, 논술형 2문항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자, 출제 경향은 이렇게 됩니다. 한강여고는 시간이 흐르더라도 선생님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립학교의 특징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교재 없이 교과서와 프린트 위주로 진행되는 한강여고가 보여준 약간의 변화는 부교재 올림포스가 추가된 것입니다. 그냥 추가된 것입니다. 타 학교에 비해 부교재에서의 내신 출제 비중은 그다지 크지가 않습니다. 한강여고의 내신 문제들은 교과서의 익힘책, 출판사에서 제공되는 추가 문제 등으로 볼 수 있지만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문제집에서든 접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시험 문제가 어렵다고 느끼든 쉽다고 느끼든 등급은 난이도에 상관없이 비슷한 점수대를 항상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난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서술형 문제 또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많이 연습하면 되느냐? 저희 학원에서는 학생별로 어떤 교재를 더 연습하기에 적합할 것인지 끊임없이 선생님들끼리 논의하고 고민합니다. 또한 한강여고에서 1등급을 바라보는 학생들에게는 단순히 내신형 공부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형태의 학습도 충분히 연습시켜 내신에서 나오는 모의고사 기출변형 문제뿐 아니라 실제 모의고사에서도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도록 연구하고 학습시킵니다. 한여고 영어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한여고는 여기 출제 경향을 보면 아시다시피 교과서의 비중이 여전히 계속 몇 년째 낮고요. 모의고사와 부교재의 비중이 굉장히 높게 출제되는데 문항으로 따지면 부교재 15문항, 모의고사 7문항으로 총 25문항 중에 22문항이 모의고사와 부교재에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학교에서 수업을 해주지 않는 모의고사가 출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얼마나 공부했는지가 점수나 등급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학년 2학기부터는 무조건 외부 지문이 2-3개 정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식에서는 주제 관련 문제를 많이 내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를 토대로 고득점 전략을 한번 살펴보시면 주제 관련 문제를 많이 내는 학교다 보니까 주제를 반드시 한글로 길게 정리해야 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헷갈리게 선택지를 내고 있어서 주요 단어와 함께 정확한 내용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부 지문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평상시에 기출 단어 그리고 또 그 안에서의 반의어와 유의어 공부를 같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술형 문제에서 꼭 나오는 어법 고치기 이 문제는 생각보다 3문항이 나올 건데 2점, 2점, 2점 이런 식으로 6점 배점이 높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객관식에서의 어법도 중요하지만 주관식으로 어법 고치기를 준비하는 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중요한 또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해와 문법에 대한 그냥 저희가 평상시에 하는 그런 진도 수업도 중요는 하겠지만 저희가 뭐 1등급이 아니더라도 뭐 2등급까지 이런 상위권 점수를 위해서는 어휘 테스트 그리고 어법 풀이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저희 학원에서 수업 이외에 또 피드백 시간에 이걸 봐주고 있기 때문에 또 점수를 위해서 큰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택 관내에 있는 학교들의 내신 1학년 1학기 때 전체적인 특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평택 내 전체 학교의 시험 난이도를 결국 정리해 드리면 피라미드 꼭지점은 바로 평택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난이도라고 볼 수 있는 건 신안고와 한광고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비정고, 평택여고, 한강여고가 비슷한 난이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첫 시험에 대한 학교의 기대감으로 사실 첫 시험을 어렵게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충격적인 시험 결과들을 받을 수도 있고 다행히 점수는 낮더라도 등급은 높은 등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첫 시험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다방면으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준비를 해야지 학생들이 첫 시험에서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항상 이렇게 내진 않고 학년이 올라가고 학기가 지나갈수록 학교 측에서는 난이도 조절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장시간 동안 너무 많이 수고하셨어요. 학생들이 이제 가야 될 고등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시험 분석을 했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게 참 좋겠다 라는 것과 그래도 윤유경 학원 되게 분석 잘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은 모두 학교 선생님들의 시험 출제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분석한 거기 때문에 첫째도 둘째도 학교 수업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학원을 보내시거나 과외를 하시더라도 그 학교에 대한 경험치가 많으신 선생님을 선택을 해서 또 그 학생을 그런 학교를 많이 다량 보유한 선생님 학원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아이의 왜냐면 그만큼 분석을 많이 하겠잖아요. 내신 성적을 높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각 선생님들이 그 학교별 전문가가 계세요. 예를 들어서 비정고 1학년에 뭐 1등급을 5명 보유하신 분이 수학에 계시고요. 뭐 과학에 뭐 1등급 4명을 보유하신 분. 그러면 뭐 비정고를 잘하신다. 혹은 평고에 수학을 100점 만드신 선생님 계세요. 그러면 그 선생님께 계속 그 학교를 의뢰를 드리겠죠, 저희가. 그래서 단연간 거기에 대한 경험치라든지 이게 쌓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과학 같은 경우에는요. 평고가 가장 이제 어려운 건데요. 어려운데 평고 같은 경우에는 물화생지를 한꺼번에 내지 않고요. 물리나 화학이 1학기 때 나오면 생명과 지구과학이 2학기 때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 굉장히 세분화해서 내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세분화해서 내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굉장히 심화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물리화학에서 고난도가 나가는데 통합과학에서 거의 물원 화원 정도의 수준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 심화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으면 고1 과정을 하고 있어도 그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평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몇몇 문제는 변별력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된다. 그래서 통합과학을 하더라도 심화가 돼 있거나 아니면 이제 선행이 돼 있으면 그 심화 문제에 대해서 이게 어떤 개념을 묻는 문제인지 알겠죠. 이렇습니다. 평택고하고 비슷한 학교의 난이도를 가지는 게 바로 한강고입니다. 한강고 같은 경우에는 제일 여기 아래쪽에 있는데요. 대부분 고1 통합과학이 평고보다 어려웠다고 나옵니다. 선생님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고2부터는 난이도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논술형은 뭐 6, 7점 정도 수준인데 수준은 평이하지만 조건이 한 3개, 4개 정도가 있어요. 그것을 다 만족했을 때 그 점수를 주기 때문에 만점이 매우 어렵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따라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비전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1등급 4명을 한 선생님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물리 영역이 굉장히 어렵게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별력 때문에 어렵게 출제가 되니까 응용력이나 다양한 문제를 자,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신한고하고 자, 평택고의 문제, 한강여고와 평여고의 문제를 보면요. 신한고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물리가 굉장히 변별력이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자유낙하 운동이나 뭐 던진 심화 문제 이런 거 나왔다고도 나오고요. 또한 과학을 누적으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한에서는. 그래서 신한을 가겠거나 평고 같은 경우는 과학 중점 학교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어느 정도 과학 심화가 됐는지, 선행이 됐는지 이것까지 봅니다. 한강여고는 좀 무난하게 나오는 스타일이지만 특히 물리나 화학이 역시나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변별력을 구한다라고 하는 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유형별로 문제를 잘 정리해야지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는 것. 자, 평여고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에 고득점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고득점자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100점이 13명 나왔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다 2등급으로 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학교의 부교재라든지 프린트라든지 이것들을 가지고서 유형별 문제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게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장시간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지치실 것 같아서 저희 학원엔 MOU를 8년간 맺고 있는 저희 같은 건물의 3층에 있는 평택 숨쉬운 한의원에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후에 총명단을 시상품으로 저희한테 주시고 계시는데요. 특히 이제 집중력을 위해서 비염이 굉장히 치료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내용은 제가 설명회 끝난 질문 받고 난 후에 제일 뒤에 제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설명회를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자면 저희 학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중1, 2 때부터서 뭐 심화라든지 선행이라든지 나가야지 어느 정도 고2 모의고사까지 어느 정도 하고 나서 고1 5월까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각 학교별로 시험 분석을 가장 많이 봤을 때 많이 들었던 말이 모의고사, 외부교재,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 응용 문제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기본 개념이 다 탄탄히 돼 있어야지 된다. 특히 이제 겨울방학에는 저희들이 모의고사에 굉장히 집중을 해서 자, 성적이나 이런 것들 미리 알아보면서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나 체크하고 있고 4개월, 5개월 동안이 고3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학원은 제가 1회 컨설팅을 하면서 특히 이제 1시간 20분 정도의 진로 심리 검사를 해요. 그래서 특히 아이들이 꿈이 없는 아이들이 공부를 왜 열심히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부모님과 우리 아이들과 기질 적성을 탐구하고 나서 희망 직업이라든 목표과 그 다음에 그 학교에 유리한 목표 고등학교 그러면 몇 등급 할 거니 그러면 1시간에 몇 시간 공부하자 이런 계획표를 짜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으로는 자기 주도 캠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표를 짜서 선생님께서 계속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서 스스로 체크를 하게 해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공부했는지 양까지 적게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자, 저희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은 지난번까지 다 무료로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등 학생들한테 혹시 동생이나 이런 친구들은요, 스스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개념을 공부하는 방법 동안 숙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무료로 했습니다. 겨울에는 저희가 순공이라고 해서 아예 윈터 캠프를 열 건데, 자,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 학원의 특징은 뭐냐면 피드백에서 시작해서 피드백으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웨밍하우스의 망각 곡선인데요. 사람은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기억력이 쇠퇴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 쇠퇴되기 전에 한 번 더 테스트하고 또 한 번 테스트하고 그러면 기억력이 계속 누적해서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퇴적하게 돼서 장기 기억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모두 피드백, 시험 기간이 아닐 때에도 훨씬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어의 특징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국어 분석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거는 저희 학원에서 제가 국어를 한 25년간 가리키면서 공식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시나 독서나 소설이나 이걸 배우지 않는 부분을 봐도 분석할 수 있는 개념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됐으면 공식처럼 대입만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만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해내고, 그래서 1번이 답일 확률은 100%, 2번이 답일 확률은 0%. 그런데 이제 개념이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애들이 국어는 왠지 헷갈린다. 이거는 기초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 중학교 때 선행이라든지 어느 정도 개념 정리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유형별 보기 문제 대응 훈련을 해야지 학교별 분석이라든지 고득점 전략을 갈 수 있다. 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우리 영어 선생님들께서 하신 고득점 전략으로 가는 방법은 특히 이제 어휘나 어법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저희가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어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누적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수학도 클리닉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영어도 클리닉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뭐 온라인으로도 어휘 테스트를 하지만 주 1회 반드시 현장에 나와서 의무적으로 테스트를 하게 돼 있고 누적으로 테스트를 하게 돼 있고요. 특히 저희 학원 어법을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자, 어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법은 문장을 이루는 법칙이다. 이걸 습득해야지 완벽한 독해가 되고 독해가 돼야지 영작이 되고 서술형 대비가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영어 선생님들께서 많이 설명하셨지만 영작이나 서술형이나 이런 것들이 1, 2등급을 가르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단계별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고득점 상위권 전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수학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클리닉실을 운영하면서 고난도 문제도 정규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수능 만점을 맞게 하신 선생님 그쪽에서 근무하고 계세요. 언제든지 질문하면 혹시 테스트나 이런 것들도 받아줄 수 있게 의무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을 하더라도 아이들이 까먹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다양한 중등 때 저희가 모의고사를 실시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런 그래프를 저희가 보면서 과학적으로 분석해요. 아, 이 친구는 작문이나 듣기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특히 간접, 빈칸, 어휘, 어법은 굉장히 안 돼 있구나. 그럼 이 부분을 강조해야겠구나. 선생님들께서 모의고사를 방학 중에 실시하면서 보시고요. 국어 같은 경우에도 화작하고 문학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독서는 좀 괜찮고 그런 부분에서 이 친구를 강조해야겠구나 하고 이렇게 점수의 그래프도 만들면서 아이의 변화를 저희가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하면서 저희 학원에서는요, 이렇게 뭐 서울대를 중3부터 대부분 중2부터서 준비를 합니다. 그것도 이제 이게 겨울이 아니라 중2 봄부터서 뭐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다양한 학교를 합격하고 그다음에 이제 컨설팅을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학교 이제 올해 저희가 입시 통계입니다. 아이들이 거의 다 뭐 서울대, 뭐 의대에도 많이 가고요. 그다음에 약대라든지 뭐 카이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가는 추세입니다. 어떤 그 중등 입시 학원에서는 평택에서 인서울을 하는 학생들이 30명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특목반을 구성하자.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그 특목반에 가고 특목고를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냐고 그랬어요. 저희 학원만 해도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보내고 아까 제가 이제 학교별로 입시 그거 보였잖아요. 평고, 신안고 굉장히 많이 서울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목고에 가서 내신으로 혹은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것보다 일반고에서 내신으로 생기부로 대학을 인서울 하는 게 훨씬 더 해피하고 더 낫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교를 보내면 내 아이도 공부를 잘하게 될 것이라는 건 환상이고요. 자기 주도가 완벽하게 된 친구, 적어도 고1, 2 선행 심화가 된 친구, 그리고 어디다 내놔도 우리 아이가 경쟁력이 탁월하다는 친구가 아니면은 저는 좀 지양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고등선행은요, 현재 고등학교 상위권을 데리고 있는 선생님이 중등부터 선행을 시켜주는 게 맞다.
왜냐하면 중등 선생님이 선행을 시켜주는데 그게 핵심인지 현재 고등학교 문제 잘 나오는지 수능에 잘 나오는지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선행을 해주면 우리 아이들은 그거에 대해서 핵심을 모르기 때문에 선행을 해도 한 것 같지 않은 다 잊어버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저희는 평택에서는요. 또 유일하게 거의 14주 동안 모의고사 집중 훈련을 해요. 고3 때 되면. 2주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보면서 오점 요인을 분석하고 레벨을 등급업을 시킬 수 있는 선생님들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실시를 했고요. 아침에 수능과 똑같은 시간에 저희가 현장에서 저희 학원에서 시험을 봐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시뮬레이션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드백을 수업 시간에 하고요. 그 관찰하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너무 러닝타임이 오래됐기 때문에 미래에 어떻게 이후에 중1, 2 학생도 들어왔기 때문에 입시가 변하는지 보면은요. 대부분 서울대 정시에서도 내신 반영을 하고요. 고대라든지 연대에서도 내신 반영, 정시, 수능으로 대학을 가자고 했는데 거기서도 내신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참고로는 2025학년도부터는 학폭 조치사항이 생기부에 반영된다는 것. 그 다음에 고려대 인문 논술이 부활된다는 이런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왜 수능에서 킬러 문제를 없애? 그 다음에 왜 중2 때부터서 갑자기 5등급제를 한대? 이게 궁금하십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이제 그래프를 보면은요. 기존 우리 중3까지는 이런 그래프예요. 그런데 중2부터서는 이렇게 5등급제로 나누기 때문에 1등급이 10%에 해당하는 등급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본인들이 상위권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학교에서 하는 고1 뿐만 아니라 고2, 고3의 진로 선택이라든지 융합 선택 과목도 열심히 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아이들이 유리하냐? 그렇지는 않죠. 대학에서는 똑똑한 아이들을 뽑으려 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다시 면접이 굉장히 강화되겠죠. 그 다음에 생기부에 대해서 굉장히 더 어떤 놈이 또 똑똑하지 같은 10% 안에 드는데 이것을 분별해 내려고 하겠죠. 또한 거기에 대해서 구술 평가라든지 서술형 평가, 대학별 고사가 부활할 수도 있겠죠. 이런 문제가 있지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라. 다 우리 아이가 어려우면 다른 전국에 있는 아이들도 어렵기 때문에 걱정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제까지 굉장히 좀 더 색다르게 저희 선생님들께서 시험지 분석하면서 이제 설명회를 진행했는데요. 저희 선생님들께서는 대부분 이제 면접을 하실 때도 한 4단계의 그 과정을 거치세요. 대부분 여기에 계실 분들이 아니시죠. 뭐 대치동이나 목동이나 계실 분인데 제가 이제 많이 어필하고 유혹을 하고 여기에 근무하게 하고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뭐 10년, 8년 계속 계시면서 저희랑 팀을 이루어서 그래서 저희 학원의 입시율이 좋은 게 이제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우르르 몰려오기를 원하진 않아요. 하지만 좋은 대학을 가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학생 우리 학교로 알아.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해주겠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비염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저도 지금 뭐 거의 그 축농증까지 갔는데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집중력이 매우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집중력도 좋아지고 몸도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의사님께서 비염 치료를 하면서 집중력이 좋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제가 동영상 보내드리면서 이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숨쉬는 한의원 원장 박영준입니다. 오늘은 비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보통 이제 저희 한의원에 코가 안 좋아서 오는 친구들을 좀 보면요. 주로 이제 요런 버릇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요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콧물은 요 비강을 통해서 콧구멍을 통해서 밖으로 보통 배출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지 못하고 여기 고여 있다가 목 뒤로 넘어가게 돼서 이무구를 자극하게 됩니다. 이러면은 목에 뭐 이물감이 느껴지고
본인도 모르게 자꾸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기침을 합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불편하고요. 학생은 당연히 불편하기도 하고 옆에 뭐 가족들이나 친구들도 굉장히 신경 쓰이게 되죠. 저 친구가 어디 안 좋은가 염려도 되고, 그다음에 뭐 조용한 공간에서는 방해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증상들로 좀 많이 내원을 합니다. 또 하나는 또 이쪽에 염증이 계속 동반되게 되면 이쪽에도요. 그러면 공부하다가 여기가 아프다고, 두통이 생겨서 뭘 못하겠다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염에 의해서 비염이 계속 악화되다가 그게 염증으로 돼서 부비동염으로 된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는 두통이 뭐 어디 내가 뭐가 잘못된 거가 아닐까라고 하지만 처음에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것저것 조사해 보면은 여기 있는 부비동 때문에 생기는 두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빨리 염증을 줄여줘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비염 치료를 해줘야지 재발되지가 않습니다. 워낙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요. 예. 아무래도 이제 코로 숨을 잘 못 쉬면은 그 산소를 우리 몸의 혈액 속에 충분히 잘 전달을 못 해주기 때문에 운동 능력도 감소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뭐 쉽게 말해서 이제 코가 뻥 뚫려 있는 친구랑 입으로 숨 쉬는 친구는 똑같이 뭐 근력이 있더라도 100m 달리기 속도가 뭐 다른다든지 아니면 뭐 재미있는 운동을 하는데도 금방 지친다든지 그런 운동 능력 감소가 있기 때문에 빨리 그 비염 치료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가 막히게 하는 이런 그 원인과 그다음에 코가 막혔을 때 불편한 것들 그리고 알아봤는데요. 코가 그럼 이런 비염을 어떻게 치료할까요? 보통 우리가 비염 증상이 있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이비인후과에 가서 약을 먹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일반적이긴 한데 그런 약들은 대부분 이제 항히스타민제라서 이렇게 복용하게 되면 요즘 새로 나온 것들은 좀 덜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먹으면 졸립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코가 너무 건조해져서 너무 마르고 아프다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집중력도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고 그다음에 약 의존성이 생기면 나중에는 뭐 약이 잘 듣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더불어서 또 염증이 심할 때 복용하는 항생제는 또 소화 기능을 굉장히 저하를 많이 시키고 결국에는 좀 체력도 많이 떨어지게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복용하는 것은 이렇게 바람직스러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치료를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우선 말씀드리는 것은 약도 약이지만 우리가 생활 습관을 잘 바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알러지 비염 같은 경우에 알러지 비염의 3대 대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러지 그 원인으로부터 도망가는 것, 회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강아지 알러지가 있다 그러면 강아지 멀리하고 그다음에 먼지 알러지가 있다 그러면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마스크를 써서 먼지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이고요. 이렇게 회피가 첫 번째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의학적 처치, 의료인들이 이제 환자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체질 변화인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의학적 처치 부분은 뭐 예를 들면 이비인후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양방 쪽에서 하는 의학적 처치도 있겠고 그다음에 제가 주로 하는 한방적 처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워낙 전문적인 거고 또 그 각 클리닉에 가서 상담을 해보고 진행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요 세 번째 체질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체질을 바꾼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1년 365일 먹는 그런 음식들을 바꿔주고 그다음에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서 몸이 이렇게 불균형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음식이 중요한데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은 대부분 이제 좋아하는 음식들이 이제 달고 짜고 맵고 기름진 거 이런 것들인데 우선은 그것보다도 찬 음식, 얼음이나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유도 많이 먹는데요. 우유가 이게 알러지나 염증에 별로 좋지 않은 음식이라서 이렇게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는 것은 좀 줄여주시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름에 튀긴 음식들. 요 음식들이 또 굉장히 염증이나 알러지에 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름에 막 튀김, 뭐 감자튀김이라든지 치킨, 라면 이렇게 그 튀김 옷을 입혀서 튀긴 이런 음식들은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그 생활 환경에서 환기가 필요한데요. 최근에 지어진 집들은 내장재에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알러지나 점막 자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기를 하루에 2번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겠는데, 해주시는 시간은 되도록이면 아침보다는 점심 이후에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환절기, 봄, 가을에는 오전에 그 꽃가루가 대기 중에 많기 때문에 이게 또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 꽃가루가 잘 날리지 않은 점심 이후, 또 겨울에는 마찬가지로 또 오전에 너무 공기가 차기 때문에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리해 보면 점심 이후에 좀 이렇게 환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 2번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미세먼지가 있는 날도 일단 환기해 주시고 공기청정기 틀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습도인데요. 습도가 올해는 유난히 가을에도 지금 습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가습기를 안 틀어도 되겠지만 난방을 하게 되면 상대 습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가습기를 좀 틀어주시고, 습도 상태 습도 범위는 45에서 50%, 60% 이상으로 높이게 되면 코에는 좋은데 진먼지 진드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그걸 삼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알러지 비염의 원인으로서는 자극원으로 그 진먼지 진드기가 7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러지성 비염 환자의 70%는 진먼지 진드기의 영향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먼지 진드기를 줄이기 위해서 침구류 세탁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월 2회 55도씨 이상에서 좀 고온 살균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아무래도 이런 그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적어도 3년 이상 쭉 해주시게 되면은 우리 몸의 변화가 점점 보이기 시작하실 것이고, 나중에는 특별한 의학적 처치를 안 해도 코로 숨 쉬는 게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어떤 해답을 찾을 때 뭐 멀리서 어떤 대단한 이론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찾아 나가는데, 그러지 마시고 주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둘씩 해 나가는 게 너무 중요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파랑새를 뭐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주변에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비염에 대해서 짧게나마 알아봤고요. 우리 수험생 또는 고등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그런 학생들 학업 능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한번 이렇게 코 치료를 시도해 보시고 내 몸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이상 평택 숨쉬는 한의원 박영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저기, 제가 이제 설명회를 마치면서 오늘 제가 유난히 또 실수를 많이 했는데 너무 죄송하고요. 혹시 그 설명회 때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지 또 추가했으면 하는 점이라든지를 문자로 꼭 모두 다 보내주시면, 저는 자부하거든요. 몇 년째 평택에서 유일하게 고등대비 설명회를 하고 있고, 고등학교 모든 문제를 다 분석하고 있고, 학교별 담당 선생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잘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설명회에 도움이 되는 크리틱 해주시면 저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너무 감사합니다.